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니올라 시간입니다.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아, 네.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예, 다 힘들어요 지금. 네. 원래 종목 연구하시는 분인데 네. 오늘 좀 시장 형편 좀 한번 의견 듣고 좀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오늘 보니까 뭐 장중에 2,500도 깨졌어요. 네. 어떤 장이라고 보세요? 전체적으로 뭐 여기서 더 크게 빠지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더 크게 빠지기도 더 크게 올라가기도 힘든 소위 말하는 이렇게 장기간 좀 박스권의 장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보는 지표 중에 뭐 딱 하나만 꼽으라면 금리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금리를 생각보다 꽤 장기간 동안 올리고 있죠. 물론 9월 달에는 동결을 했지만 이제 한 번 더 이제 11월 달에 한 번 더 올린다는 얘기가 있고 원래 연준에서 밝힌 거는 점도표 평균 중간값이 한 4.5 그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5.1 정도까지 상향이 됐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금리에 대한 계속 부담감을 가지고 있고 물론 미국의 빅테크 업체들은 국내 업체들이랑 좀 상황이 다르죠. 워낙 자금 조달 능력이 뛰어나고 워낙 또 그 현금을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현금 유보율이 뭐 1000%씩이 넘으니까 그 외부에서 차입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거에 대한 부담은 없는데 우리 대표적인 성장주인 이제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현금 흐름이 엄청 좋아지긴 해요. 사실은 에코프로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에코프로도 지금 24년 기준으로 영업활동 현금으로 발생하는 게 한 8천억 정도가 되고 25년 기준으로 1조가 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양극재 만톤 그 캐파 증설하는데 약 1,500억에서 3,000억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1조 조달해봤자 뭐 10만 톤 정도밖에 안 되니까 실제 양극재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예상하는 게 2017년까지 71만 톤이거든요. 포스코 마찬가지로 그 밑단에 뭐 코스모 신소재나 LNF 같은 경우는 더 힘든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성장주 입장에서는 구조적으로 성장주 입장에서는 계속 자금을 싸게 조달해 와야 되는데 그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계속 좀 금리에 대한 부담감을 좀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상치 못하게 유가가 지금 작년 11월 달 이후 처음으로 90불을 돌파했거든요. 90불 돌파하니까 이제 바로 뭐 100불 얘기 나오고 110불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거 철저하게 유가도 수요와 공급인데 공급이 엄청나게 수요가 그렇게 크게 늘지 않더라도 공급이 늘어나지 않으면 유가가 크게 빠질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그 브릭스가 기존의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그다음에 남아공 이렇게였는데 신규로 지금 6개 국가를 더 회원을 가입을 받았거든요. 브릭스 국가로. 6개 국가가 아르헨티나, 이집트, 에티오피아, 그다음에 이란, 사우디, UAE예요. 근데 사우디, UAE, 이란 다 모두 석유 매장 국가잖아요. 그래서 이 신규 6개국을 포함한 새로운 브릭스 회원국들이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44%를 차지한다는 게 엄청난 양이고 전 세계 원유 수출 공급의 39%를 통제를 하니까 그러면 미국이나 유럽이나 기존 선진국들의 유가에 대한 통제력이 점점 약해질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유가가 경기가 아무리 뭐 미국 경기가 둔화되고 유럽 경기가 둔화된다고 하더라도 이 44%를 차지하는 새로운 브릭스 국가에 의해서 그 공급량이 크게 늘어나긴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어서 유가가 이렇게 지금 현 상황에서는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크게 이 정도 방어력은 있는 수준이지만 만약에 유가가 100불로 올라간다? 그러면 유가 올라가는 거면 다 100% 다 통화정책에 직격탄을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통화정책에도 엄청나게 부담이 되고 국내 수출업체한테도 부담이 되니까 주시장에는 아무래도 대부분의 성장하는 구조적 성장주의 업체들은 해외 수출을 이제 막 스타트했거나 해외 수출 시장에서 점유율을 엄청 늘리고 있는 회사들이 구조적 성장주로 각광받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되게 좀 부담이 되는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중국이 지금 위안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면서 그 달러당 7.3 위안을 초과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그 부채 리스크가 금융시장에서 계속 경계를 하는데 심지어 중국 자국의 엄청난 소위 말하는 뭐 1,000억 이상 되는 부자들도 어떻게든 지금 중국에서 돈 빼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에서 돈 빼서 뭐 일본에 투자한다든지 다른 미국이나 선진국에 투자하려고 하는 측면으로 봤을 때 중국 시장에서 계속 돈이 빠져나가 외국인 투자자들도 지금 썰물처럼 중국에서 돈을 뺀다고 하거든요.
규모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중국에서 그 돈을 계속 빼는 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닌 게 아시아 쪽에 전반적으로 들어올 때 중국이랑 우리나라 이렇게 같이 들어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자금 유입되는 현황을 봤을 때. 그래서 최근에 뭐 기관 투자자에 원래 최근에 돈이 없는 상황이니까 뭐 기관 투자자의 수급은 기대할 수 없다 치더라도 외국인 수급에 되게 기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쪽에서 돈을 엄청나게 빼면서 그게 좀 시장에서 수급적인 측면으로 좀 부담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렇다고 뭐 시장이 나빠지니까 모든 종목이 다 하락하고 모든 종목이 다 부진하냐?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틈새 전략을 노려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요즘에 2차 전지 업종 뭐 전반적으로 조정받고 있어요. 뭐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2차 전지에 또 특별히 더할 내용들이 있나요? 네, 2차 전지 악재만 좀 많이 부각되는 것 같아요. 이제 또 주가가 빠지니까 악재만 계속 부각하는 것 같고요. 대표적인 게 두 가지죠. 이제 리튬 가격 빠지는 거. 근데 리튬 가격 빠지는 건 시장에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분기까지는 실적 빠진 거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걸 더 많이 부각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가 중국 LFP가 뭐 미친 듯이 시장 침투율이 올라온다는 건데 그거는 이따 따로 질문 주실 것 같아서 그건 정확하게 팩트 체크가 필요해 보이고 네. 그래서 업종이 전반적으로 그 하락세인 거는 크게 수급하고 실적이었는데 실적이 더 중요한 요인이죠. 결국은 기업의 주가는 실적을 따라가니까요. 근데 실적이 계속 나빠질 거냐? 그러면 2차 전지를 다 팔고 도망가야 될 텐데 2차 전지 실적은 아마 3분기를 기점으로 급격하게 좀 턴어라운드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악재 중에 수급하고 실적. 근데 그 리튬 가격 빠지는 거하고 그 실적 부분은 상당 부분 이제 하반기에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수급은 저는 계속 변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나 기관만 팔고 개인만 사는 걸로 잘못 오도되고 있는데 지금 최근 한 달 동안 보면 에코프로 BM은 기관 순매수 1등이고요. 최근 한 2주 동안 보면 에코프로는 최근 한 달 동안 외국인 순매수 1등입니다. 그래서 수급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수급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체크가 좀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펀더멘탈인데 펀더멘탈은 여기서 더 악재로 나올 게 있냐? 전 그거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인 뉴스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특히 뭐 에코프로 BM 네. 관심 많으세요. 왜냐하면 네네. 많이 샀으니까. 네. 그래서 더 이제 이 하락폭도 좀 느낌이 좀 더 강하게 다가올 것 같긴 한데 에코그룹 주가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죠. 왜냐하면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오른 거를 지금 정상화하는 과정 중에 있으니까. 네. 근데 에코프로는 지주사의 성격을 띠는데 역시 에코프로의 핵심 똘똘한 자회사 이제 에코프로 이제 수산화 리튬을 가공하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있겠고 그다음에 그 양극재를 생산하는 에코프로 BM이 있겠고 그다음에 폐배터리 리사이클링하는 에코프로 그 CNG가 있겠고 그다음에 전구체를 생산하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다음에 그 특수 환경가스를 그 저감하는 장치를 하는 에코프로 AP가 있는데 이 5개 회사들의 실적이 생각보다 2분기에 나쁘지 않았고요. 상당히 그 실적을 선방한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3분기에도 실적이 크게 컨센서스를 빠지지 않는 정도 수준을 나타낼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수급에 여러 가지 수급 노이즈에 따른 그다음에 해상 구속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 여부가 복합적으로 악재로 작용한 거지 에코프로 그룹 자체의 펀더멘탈에는 저는 이상은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악재가 한꺼번에 다 쏟아져 나온 것 치고는 상당히 전 잘 버텼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고점 대비 지금 에코프로가 한 최근 주가까지 다 감안해서 제 금요일 종가까지 반영해 보니까 한 39% 정도 빠졌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가 한 50% 빠졌거든요. BM이 좀 더 빠졌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지금의 그 에코프로 포함 에코프로 BM의 주가 하락은 펀더멘탈 측면보다는 더 과도하게 부풀려져서 좀 과하게 하락한 측면이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규명이 되겠죠. 네네. 포스코홀딩스 얘기도 좀 해보고 싶어요. 네. 확실히 이제 자원 확보에는 좀 진심인 것 같아요. 네네. 미국 점토 리튬 사업에도 진출하려고 MOU 맺은 것 같더라고요. 네. 이게 지금 그 호주 진달리하고
합작으로 미국의 칼데라라는 데서, 그러니까 오리건주하고 네바다주 경계에 있는데 칼데라에서 하는 건데, 와, 규모로 치면 지금 그 리튬 삼각지대 있잖아요.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칠레. 그거에 훨씬 뛰어넘는, 한 톤수로 치면 지금 현재 1등이 2천만 톤 정도인데, 지금 볼리비아가 한 2천만 톤 정도 최대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그거의 2배 정도를 뛰어넘는 한 4,300만 ton을 예상하더라고요. 예. 예상치가.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게 나오면은 뭐 압도적으로 1등 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미 호주의 진달리랑 광물 채굴 업체랑 이미 포스코가 미국에 깊숙이 관여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점토 리튬 사업이 그 아르헨티나 그 움베르토 여모나 아니면 뭐 필바라 광산 리튬보다 그 소위 말하는 순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순도로 치면 아르헨티나 영어가 최상급의 순도고, 근데 일단 그 물량 Q 측면에서는 상당히 그 미국 외 다른 이 빗장을 걸어 잠근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만 지금 상당히 리튬 관련된 프로젝트가 30개가 넘는 프로젝트를 굉장히 활발하게 한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칠레나 볼리비아는 심지어 먼저 진출한 SQM이나 뭐 틴치나 그다음에 엘버말 같은 회사들도 자꾸 규제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그런 회사들한테도 이 함부로 이렇게 리튬에 관련돼서 급격하게 막 그 공급하는 걸 막거나 그러긴 좀 어려울 거라 보고 있고요. 이게 물론 시간은 걸리겠지만 굉장히 이 포스코홀딩스나 에코프로 입장에서는, 에코프로도 호주의 그 아이오니아를 통해서 이미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탄산 리튬을 싸게 공급받고 있고, 이게 지금 미국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국내에서 국내 그 양극재 업체나 국내 이제 2차전지 밸류체인 업체들 측면에서 리튬을 조달하는데 다양히 공급처가 다양화되고, 그 공급처를 또 싸게 리튬을 조달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 이제 명절 지나면 실적 시즌 시작인데 2차 전지 업종 실적 지금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그 연간 실적으로 제가 다 실적 추정치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배터리셀 원자재 단에서 LG 엔솔 같은 경우는 23년, 24년, 25년 평균치 매출 성장률이 33.8%예요. 그러니까 이게 줄어들진 않았어요. LG 엔솔은 제가 매주 체크하고 있는데 매출에 대한 증가율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익 같은 경우도 23년, 24년, 25년 평균 증가율이 90%입니다. 그래서 LG엔솔이 배터리 셀단에선 가장 좀 실적 가시성이 높고요. 삼성 SDI는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나지도 않고 딱 그냥 현재 시장 컨센서스 수준입니다. 그래서 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연평균 3년 매출 평균 성장률은 20% 정도로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6.5%, 그러니까 약 27%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G 엔솔에 비해서 매출 성장률이나 이익 성장률이 훨씬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삼성 SDI가 저평가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밸류에이션은 싼데, 그만큼 밸류에이션 싼 이유가 있는데, 저는 계속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삼성 SDI에서 유럽 시장에 굉장히 침투율이나 그다음에 그 출하량이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현대차 합작 관련된 소식도 나오면서 삼성 SDI의 그 실적 증가율은 굉장히 많이 개선될 폭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올해는 매출이 3% 정도 빠지는 선이고, 이익이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56% 정도 감소할 거라고 보고 있어서, 올해는 이제 이미 지금 3개월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큰데, 내년에도 크진 않아요. 매출에 대한 기대감은 5%, 이익에 대한 기대감은 36%여서 배터리 셀단에서는 역시나 압도적으로 LG 엔솔이 매출과 이익에서 모두 향후 3년 내에 가장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요거는 AMPC 첨단 생산세액 공제에 대한 반영도에 따라 더 추가 상승의 여력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고요. 원자재 단에는 포스코홀딩스나 에코프로로 가져왔는데, 포스코홀딩스가 올해는 상당히 선방했죠. 그러니까 흰남노 그거 반영하고도 지금 2분기에 1조 3천억 나왔으니까 연간 이제 5조대 영업이익 체력은 회복한 것 같고, 내년에는 여기서 한 20% 늘어난 한 5조 한 6천억 정도 예상을 하거든요. 예. 내후년에는 25년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수산화 리튬에 대한 이익이 반영되니까, 24년 말부터 수산화 리튬 매출 반영돼서 이익은 25년 초부터 반영된다고 하면 25년도에도 지금 이익이 급격하게 늘어날 걸 보고 있어요. 지금 25년도에 포스코홀딩스 이익 늘어나는 게 13%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수산화 리튬에 대한 매출과 이익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라 보고 있기 때문에 25년도부터는 포스코홀딩스도
이익이 30% 이상 급격하게 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거운 포스코홀딩스도 연간 3년 동안의 이익의 성장률은 한 25%에서 30% 정도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에코프로는 네이버 금융에서 실적을 25년도 실적 추정치를 반토막을 내놨는데 지금 이제 정상화돼가지고 23년에 에코프로가 이익은 20%, 내년에 24년에 15%, 25년에 한 40% 넘게 증가해서 에코프로도 3년 동안 향후 25% 정도 영업이익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요것도 에코프로가 이제 추후 이제 앞으로 에코프로 BM의 수주 계약이 나오거나 에코프로도 자회사 소위 말하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와 에코프로 CNG가 계속 캐파를 늘린다고 했거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전구체를 기존 계획 대비 4배 늘린다고 했고 2028년까지. 에코프로 BM도 이제 양극재 캐파 계속 밝힌 거는 27년까지 100만 톤 27년까지 71만 톤 얘기했는데 포스코 퓨처엠이 공격적으로 100만 톤 밝히면서 아마 에코프로 BM도 27년 계획이 상향 조정된 가능성이 높다. 그런 거를 반영하면 에코프로도 실적이 좀 다소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현재로서는 에코프로는 매출은 3년 동안 39%, 그 다음에 이익은 한 25%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무거운 배터리 셀과 원자재단도 매출과 이익에서 평균적으로는 한 20%, 매출 한 20%,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37% 정도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양극재 말씀드릴게요. 양극재는 LG화학이 가장 좀 그 증가폭이 적은데요. 그래도 LG화학도 3년 동안 매출은 19%, 영업이익은 46%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압도적으로 높은 거는 역시나 코스모 신소재인데요. 코스모 신소재는 매출은 3년 평균 76%, 영업이익은 84% 증가할 것으로 보여서 양극재 업체 중에는 실적 성장성이 코스모 신소재 가장 높다. 그리고 제가 계속 좋다고 말씀드리는 포스코 퓨처엠이 2등인데요. 포스코 퓨처엠도 매출은 3년 동안 연평균 57%고요. 영업이익은 84% 늘어나면서 전반적으로 양극재 업체, 배터리 셀 업체, 원자재 업체 모두 실적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실적 성장 증가폭이 둔화될 거에 대한 우려는 있었는데요. 그게 지금 한 달 전이나 지금이나 2달 전이나 크게 미세하게 2, 3%의 차이는 있지만 대세는 좀 지장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표님하고 이렇게 방송하면서 쭉 2차 전지 업종 밸류에이션 해왔잖아요. 네네. 변동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지금 양극재부터 말씀드리면 LG화학이 지금 내년 기준으로 PER이 11배까지 떨어졌고요. 네, 엄청나게 많이 싸졌고요. 에코프로비엠도 100배가 넘었는데 지금 현재 딱 기준으로 80배까지 내려왔고요. 그러면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내년 기준으로 50배 미만으로 떨어지고요. 한 47배 정도 될 겁니다. 이게 성장폭이 더 가파르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PER 기준으로 한 170배 가까이 됐다가 지금 한 120배까지 떨어진 상황이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내년 기준으로는 70배 미만으로 떨어지고 25년 기준으로는 역시 50배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코스모 신소재 가장 밸류에이션이 비쌌는데요. 200배가 넘었는데 코스모 신소재도 한 140배 정도까지 떨어졌고 내년 기준으로는 70배 안짝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가가 평균 양극재 업체 평균 47% 정도 빠지면서 밸류에이션이 많이 낮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밸류에이션 낮아진 것만큼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비엠, 그다음에 LNF, 코스모 신소재, LG화학의 매출과 이익 성장률이 줄어들었냐? 그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2, 3% 정도의 미세 조정은 있지만 여전히 매출과 이익 성장률이 평균적으로 치면 이 5대 양극재 업체 평균은 한 40% 정도 매출과 이익 성장률이 나오기 때문에 PER은 급격하게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광물단에서 에코프로랑 포스코홀딩스인데요. 에코프로랑 포스코홀딩스 일단 첫 번째로 저는 가장 우려됐던 게 이제 에코프로의 이익률이 깎아먹는 건데요. 이익률이 원래 13%까지 나왔다가 지금 8.2%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게 하반기에 급격하게 좀 회복이 돼서 10%대까지는 다시 좀 회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이 지금 에코프로도 지금 한 40배 정도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25년 기준으로는 25배까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여전히 13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낮고 포스코홀딩스는 25년도에 지금 현재 수준대로 매출과 이익이 20% 정도 성장할 경우에 만약 2차 전지의 밸류를 못 받는다 그러면 포스코홀딩스는 다시 지금 10배 미만으로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실적하고 밸류에이션 봤습니다. 투자해서 돈 벌려면은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네. 운도 좀 따라줘야 되고. 네네.
또 이렇게 뭐 마음의 평정심 이런 걸 좀 잘 유지해야 될 텐데. 대표님 2차 전지 장기 투자 관점 아직 유지하고 계신 건가요? 네. 2차 전지 뭐 주가 빠지니까 2차 전지 막 다 팔고 도망가야 될 것 좀 악재만 엄청 쏟아내는데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5가지 원칙을 처음에 방송 나왔을 때 말씀드렸는데 그 5가지 원칙을 깨졌냐. 그게 첫 번째가 전기차 시장 침투율인데요. 지금 미국은 아직 10%가 안 되는 9.4%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20% 정도입니다. 지금 딱 한 평균 약 20% 정도가 되고 중국이 지금 30% 정도 육박하니까 주로 공략하는 시장이 미국하고 유럽이니까 미국하고 유럽 시장에서 나는 50%까지 침투되는 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때까지 못 버틴다면 최소한 그래도 그 시중에 돌아다닌 자동차 중에 전기차가 한 3분의 1 이상은 돌아다녀야지 그게 전기차가 대중화됐다고 하지 지금 상황에서는 전기차가 전혀 대중화된 상황은 아니거든요. 중국은 대중화됐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침투율이 30% 가까이 나오니까. 그러면 미국과 유럽에서 우리는 주력이 미국과 유럽 시장이니까 중국을 차치하더라도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35%의 점유율이 되려면 일단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이 최소한 1.8배 정도 올라와야 되고요. 미국은 10% 미만이니까 아직도 4배 가까이 성장 여력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 시장 침투율로 봤을 때 제일 첫 번째 기준으로 말씀드렸던 시장 침투율이 아직 만족을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2차 전지 밸류체인 회사들의 캐펙스 투자입니다. 캐펙스 투자는 26년까지는 굳건합니다. 26년까지 물론 뭐 영국의 여러 가지 뭐 이슈도 나오고 했지만 캐펙스 투자 자체는 제가 LG엔솔도 확인해보고 다른 2차 전지 밸류체인 업체들 확인해봐도 캐펙스 투자를 줄인다고 하는 데는 없거든요. 늘리면 늘렸지. 그래서 캐펙스 투자는 여전히 굳건하다고 말씀드리고 캐펙스 투자의 평균치는 제가 봤을 때 배터리 셀까지 포함하면 한 35% 정도 되는데 이 35%가 급격하게 0%로 가지는 않고요. 35%에서 뭐 20%, 15% 줄을 텐데 이 줄어드는 시점은 향후 2년 정도, 그러니까 2025년까지는 좀 줄기는 좀 어려울 거라 보고 있고요. 왜냐면 북미하고 유럽에서는 지금 계속 그 공급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캐펙스 둔화되는 시점이 가장 빨리 올 것 같은데 그것도 향후 25년까지는 좀 유지될 거라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2차 전지 회사들의 실적 증가율입니다. 실적 증가율은 매출 증가율, 이익 증가율인데 매출 증가율과 이익 증가율의 평균이 50%인데 그 50%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꺾이는 시점이 26년도로 보고 있습니다. 26년도부터 매출이든 영업이익이든 증가율이 급격하게 꺾일 건데 그러려면 아직 2년 내에서 3년 정도 시간의 텀이 남아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네 번째가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보다 더 어떻게 보면 빨리 올 수도 있다고 보는 게 2차 전지를 대체할 만한 매력적인 산업의 등장입니다. 지금 AI가 굉장히 각광받고 있고 로봇이 엄청나게 각광받고 있고 근데 2차 전지의 밸류에이션을 논할 때 2차 전지는 명확하게 숫자가 찍히는데 내년치, 내후년, 뭐 3년치, 5년치 실적을 땡겨왔다고 하는데 심지어 2차 전지는 내년과 내후년에 실적을 땡겨올 거라도 있는데 AI나 로봇이나 반도체는 내년과 내후년에 실적을 땡겨올 것들이 그렇게 확실하지 않다는 거죠. 굉장히 불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인 매력도를 계속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2차 전지가 앞으로 계속 주도주가 될까? AI가 앞으로 계속 주도주가 될까? 반도체가 계속 주도주가 될까? 아니면 로봇이 계속 주도주가 될까? 그걸 비교해 봤을 때 그냥 막연하게 기대감, 소위 말하는 스토리로 가는 주식보다는 저는 숫자로 가는 주식이 훨씬 더 장기적으로 오래 간다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2차 전지만큼 그 숫자의 증가포, 매출의 증가포, 이익의 증가포, 뭐 2차 전지 업종들이 이익률이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익률은 상당히 지금 그 소위 말하는 규모의 경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개선될 폭이 있다고 보고 있고 2차 전지도 계속 과거에 뭐 하이니켈 양극재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차세대 양극재를 계속 개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밸류체인이 다 마진이 안 좋은 게 아닙니다. 뭐 장비 업체들은 뭐 영업이익률이 뭐 18% 가까이 나오는 회사들도 있고 나노 신소재나 뭐 대주전자재로 같이 그 실리콘 응급제라는 회사들도 당연히 양극재 업체보다 이익률이 좋고 그다음에 그 리튬을 하는 포스코홀딩스나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당연히 두 자릿수 이상의 마진이 나오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된 업체들하고 나머지 여타 업체들하고 상대적인 매력도를 계속 비교해 보셔야 된다. 근데 스토리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숫자가 찍혀야 된다. 그럼 숫자가 2차 전지만큼 더 명확하게 찍히는 산업이 나오면 그 산업으로 갈아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는데 아직은 없고 향후 2, 3년 동안도 쉽지 않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질문 드리는 게
국내 2차 전지 시장 조사 업체 그 전망 보니까 뭐 이것도 일종의 가정이죠. 네네. 2035년에 양극재 시장이 한 800조 정도. 네네. 그러면 한국 점유율 뭐 좀 보수적으로 30% 잡고 네네. 그럼 240조. 네. 양극재 평균 가격을 뭐 LFP 3원계 통틀어서 한 30% 정도 잡으면 네네. 72조. 네. 그럼 이 72조를 우리 양극재 5개 기업이 분담해서 생산한다. 그렇게 보면은 현재 주가가 좀 부담스러운 거 아닌가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양극재 5대 천왕을 제외한 이제 글로벌로 의미 있게 그 양극재를 하는 데는 이제 중국의 BTR, 샨샨, 그다음에 벨기에의 유미코 정도가 있는데 이 회사들의 그 양극재 캐파를 다 합쳐도 국내 업체들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 업체가 점유율이 30% 정도 되지는 않고요. 50%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뭐 코스모 신소재까지 이제 급격하게 지금 캐파를 늘려서 이제 2026년 기준으로 20만 톤까지 하겠다고 했고 양극재 일단 포스코 퓨처엠만 보면 2030년까지 100만 톤이면 전 세계 그 글로벌 전기차 점유율의 13%를 차지하는 비중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가정 중에 30% 자체가 조금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저는 이제 105조 정도로 예상하는데 105조 기준으로 이 회사들의 그 캐펙스가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디자인 캐파거든요. 디자인 캐파라는 거는 100% 공장이 가동되고 불량품이 하나도 없이 양품이 100% 생산되는 걸 가정하는 거거든요.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디자인 캐파는 말 그대로 목표치인 거고요. 아마 2030년까지 포스코 퓨처엠이 100만 톤을 한다고 해도 현실적인 기준으로는 공장에서 가동률이 진짜 잘 나오면 80%거든요. 그럼 100만 톤에 80%면 80만 톤으로 줄어들고요. 예. 그다음에 아무리 불량품이 없다고 해도 양품 생산 수율이 100%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산 수율을 아주 최상치로 잡아서 90%를 잡아도 100%가 안 되니까 80만 톤에서 90%면 한 70만 톤 정도입니다. 그러면 예. 우리가 포스코 퓨처엠만 딱 잡아도 100만 톤 생산할 거라고 했는데 70만 톤이 하면 30만 톤의 갭이 생기고요. 에코프로비엠 마찬가지입니다. 에코프로비엠 2027년까지 71만 톤 하겠다고 했지만 똑같이 계산하면 50만 톤 미만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양극재 캐파가 일단 전체적인 시장 점유율 30% 잡은 가정 자체가 일단 틀렸고 두 번째는 이 디자인 캐파를 생산 수율과 가동률과 여러 가지 감안하면 그렇게 100%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정도의 또 거기서 이제 디자인 캐파랑 나오는 갭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시간이 더 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 캐파가 더 채워지려면 27년 잡았지만 뭐 향후 1년이나 2년 정도 더 시간의 여유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머니블럭 시청자분들이 참 어렵게 본 돈 잃지 않고 성공적인 투자하려면 또 신중할 때 신중해야 되니까요. 네네. 그래서 뭐 시장이 변한 건 아닌지 업종 경쟁력이 변한 건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저런 질문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전기차 시장이 초기 하이엔드 위주에서 점점 이제 이 전기차 보급률이 늘어나면서 하이엔드 시장은 뭐 그대로 가지만 또 중저가 소위 말하는 볼륨 시장 이렇게 좀 약간 양분되는 그런 양상이 있는 거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면 이 중저가에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LFP가 가격 경쟁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중국 전기차에게도 좀 기회가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실제 중국 LFP 배터리 탑재한 글로벌 주요 전기차들 보면 차종은 늘고 있는 건 분명하더라고요. 이런 현상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LFP 배터리 관련돼서 굉장히 좀 그 중국 입장에서도 발등이 불 떨어졌으니까 CATL도 그렇고 BY도 그렇고 LFP 배터리를 많이 양산을 해놨으니까 많이 팔아야 되니까 당연히 LFP 배터리를 좋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분명한 것 같고요. 말씀 주신 대로 LFP 배터리 차종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달려 있겠죠. 근데 소비자가 차를 볼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격만 보고 선택하진 않거든요. 물론 말씀 주신 대로 엔트리 모델, 볼륨 모델, 하이엔드 모델 중에 볼륨 모델이 비중이 가장 크죠. 근데 볼륨 모델 중에 뭐 엔트리는 LFP가 전부 대체한다고 한들 그게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포지션 자체가 크지 않을 거고 결국은 볼륨 모델에서 싸움이 나올 것 같거든요. 우리로 치면 이제 뭐 소나타 정도 급이겠죠. 그러면
LFP 배터리가 말씀 주신 대로 차종은 그 차종 늘어나는 것조차도 지금 사실은 뭐 포드랑 뭐 테슬라 그다음에 볼보 정도 제가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LFP 배터리 늘어나는 거 관련돼서 결국은 가격에 대한 장점, 가격에 대한 장점이 엄청 이제 많이 부각이 돼서 LFP 배터리가 계속 가격적인 측면으로 그 하이니켈 양극재를 대체할 거로 보고 있는데 이 LFP 배터리 관련돼서 중국 자국 내에서 LFP 배터리에 대한 품질을 검증할 수 없어서 그러니까 품질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아서 그 CATL LFP 배터리는 상당히 중국 자국 내에서도 기피하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BYD가 요거 정정했으면 제가 잘못 말해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BYD 같은 경우도 블레이드 배터리라고 하이니켈 양극재의 거의 90% 정도 성능과 유사하게 아주 고품질의 배터리를 만들어서 블레이드 배터리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 블레이드 배터리가 LFP 배터리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블레이드 배터리가 LFP 배터리지만 성능은 뛰어나고 품질에 대한 우수성도 좋고 중국 그 자국민들에 대한 그 사실 인지도가 급격하게 올라오면서 CATL 배터리가 굉장히 처지고 BYD 블레이드 배터리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그게 지금 계속 역전 현상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BYD의 블레이드 배터리의 아주 큰 단점이라고 하면은 가격이 비쌉니다. 그러니까 하이니켈 양극재 배터리랑 가격 차이가 5에서 10% 미만이니까 가격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강조했던 LFP 배터리도 품질을 높이고 신뢰도를 높이고 좋게 만들면 당연히 비싸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LFP 배터리 관련돼서 결국 LFP 배터리를 늘리려면 뭐 여러 가지 지금 그 CATL 포함해서 EV 에너지, 고션 하이테크처럼 이제 자국 내에서 파는 걸로는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결국은 중국 업체들도 LFP를 해외로 진출해야 되는데 해외 진출 관련돼서 중국이 여러 가지 꼼수를 통해서 해외 진출할 것처럼 막 뭐 고션 하이테크부터 이슈는 나왔지만 아직 실질적으로 딱 진출한 그 상황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도 그건 또 추가 질문 주실 것 같아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유럽과 북미에서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차종별로 그때그때 매월 판매하는 게 아주 미묘하게 달라요. 근데 제가 딱 제일 그래도 좀 유념할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볼륨 모델 차종 중에 폭스바겐의 ID3랑 그 경쟁하는 차종이 있습니다. 상하이의 SAIC라고 하는 상하이 자동차의 MG 모델, MZ 모델이 지금 폭스바겐의 ID3랑 ID4를 위협할 정도로 볼륨 모델 측면에서 아주 가파르게 판매량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가파르게 판매량 올라오는 것조차 지금 폭스바겐 쪽에서 잡으려고 ID3나 ID4 가격을 지금 다운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자국에서 엄청나게 보조금 줘서 이 LFP를 키웠는데 이 LFP가 더 커지려면 해외 시장에 진출해야 되는데 해외 시장에서는 LFP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은 거죠. 물론 말씀 주신 대로 일부 차종, 엔트리 차종에 대해서 늘어나는 측면이 있겠지만 그래서 LFP가 늘어나긴 좀 쉽지 않다. 왜냐하면 데이터로 보면 LFP의 침투율이 유럽에서 3.2%고요. 신차 기준입니다. 8월달 데이터고요. 3.2%, 미국은 11%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급격하게 늘어나려면 여기서 50%, 뭐 80%씩 성장해야지 유럽과 북미에서 LFP의 침투율이 뭐 30%, 40% 이상 될 텐데 그러기는 좀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LFP 관련된 원재료가 PPA라고 정제인산인데 정제인산은 LFP 전기차 배터리만 만들 때 쓰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각종 산업용, 공업용, 심지어 이 의료용에도 쓰이는데 그 LFP 배터리에 들어가는 정제인산을 만드는 캐나다의 정제인산 그 생산 CEO, 제조업체, 하이니켈 양극재 쪽에서 말한 게 아니고 캐나다의 이 정제인산을 만드는 회사 쪽 CEO가 이 PPA, LFP에 들어가는 정제인산 원료가 2025년, 26년 기점으로 상당히 부족해질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럼 LFP 입장에서도 그 정제인산의 원료가 비싸지면 당연히 LFP를 싸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측면도 계속 많이 말씀드리는데 LFP 같은 경우는 오히려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측면에서 리튬만 수거가 되고 나머지 그 광물을 다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 앞으로 향후 폐배터리 시장이 지금 이미 18년부터 18, 19, 20, 21
전기차를 깔아놓은 게 이제 향후 2, 3년에 폐배터리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건데 그러면 그 측면에서도 LFP는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술 수준이나 제조 여건에서 네. 양극재 원가 비중이 LFP는 17% 정도 네네. 되고 삼원계는 대략 40%. 이 가격 중시하는 이제 소비자들은 그래서 LFP 탑재 모델에 좀 손이 가지 않을까 네네. 싶어서 좀 여쭤봤고요. 네네. 실제로 보면은 상반기 우리 셀 3사 비중 조금 줄었어요. 네네. 중국 배터리 회사는 글로벌 점유율은 조금 늘었고. 네네. 이거 어떻게 뭐 설명이 되나요? 네, 지금 이제 LFP 말씀드린 그 차종 관련돼서 일부 모델이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그 상하이 자동차 MG4가 지금 유럽에서 엄청 인기를 끌어가지고 지금 폭스바겐 ID3, ID4를 위협할 정도로 굉장히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중국 전기차 업체 뭐 니오 그다음에 말씀드린 CATL, BYD도 긍정적인 이슈만 지금 좀 부각돼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사실은 그 테슬라랑 폭스바겐이 가격을 엄청나게 테슬라나 폭스바겐이나 심지어 지금 이제 GM도 가격을 낮추려고 하고 있고 뭐 포드도 가격 인하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가격 인하를 하는 부분이 많은 분들이 진짜 전기차를 활성화해서 키울 생각이 있냐? 그러면 배터리 가격 낮춰서 전기차 가격 싸게 해야지 당연히 전기차가 보급이 많이 되지.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거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기차 가격이 계속 가격 경쟁 치열해지면 그중에 가격이 싸져도 살아남는 업체만 살아남겠죠. 근데 그러려면 국내 배터리 셀 업체는 다양한 고객사를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예. 고객사 다각화 측면에서 CATL하고 LG엔솔은 게임이 안 됩니다. 압도적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BYD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 CATL이나 BYD가 계속 그러면 이 엄청난 가격이나 경쟁에서 살아남을 거냐? 최근에 블룸버그에 지금 나왔는데요. 전기차 기업 니오 같은 경우는 지금 1조 1,000억 정도 순손실을 발표했고요. 2분기 실적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국에서 뭐 주력으로 하는 BYD 같은 경우도 매출이 원래 막 뭐 200%씩 증가했고 워낙 매출 규모가 작았으니까. 근데 1분기에 100%대로 줄어들고 2분기에 매출이 67%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작년 1분기부터 계속 증가폭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 BYD는 내수 시장이 97%거든요. 유럽에 진출하는 거는 3%도 안 됩니다. 그러면 계속 중국에서도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거고. 그래서 중국 이 CATL과 BYD가 적용되는 차종, 그러니까 CATL 같은 경우는 볼보 지금 XC40 리차지 여기 표에 나와 있는데 그게 뭐 4월 달엔 잘 팔렸다, 5월 달엔 안 팔렸다. 그게 또 월별 편차가 또 굉장히 심한 측면이 있고 그리고 벤츠 EQS는 지금 차가 잘 안 팔려서 가격을 엄청나게 많이 다운시킨 차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결국은 완성차가 어떤 차종이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고 그 완성차가 월별 데이터가 꾸준히 안정적으로 증가하느냐 저는 그게 좀 더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앞에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리튬 네. 가격 하락 좀 심상치 않아요. 네, 맞습니다. 석 달 만에 30% 넘게 네. 내렸고 또 추가로 지금 조금씩 더 조정을 받고 있는데 판가연동제 계약 구조 생각하면은 이 실적 악화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네, 당연합니다. 3분기까지 굉장히 실적 나빠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양극재 업체들이 일단 이 상황을 모르고 있을까요? 그거는 전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는 리튬 가격이 왜 빠졌냐? 중국 리튬 업체들이 공격적으로 리튬을 엄청나게 증설해서 공급이 늘어났는데 전기차 판매 성장률이 일시적으로 둔화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SNE 리서치 자체를 일단 국내 배터리 업체가 그렇게 신뢰도가 높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제가 다른 데서 전망한 걸 가져왔는데요. 일단 SNE 리서치는 중국의 전기차 판매율이 21년도 재작년만 해도 153%가 나왔는데 올해 상반기에 42.7%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자기네들이 리튬 엄청나게 늘려놨는데 그만큼 전기차가 안 팔리니까 당연히 리튬 가격이 폭락이 나온 거고요. 전기차 시장이 당연히 커지면서 소비자의 눈높이가 다양해졌죠. 왜냐? 계속 전기차 신차는 여러 가지 종류가 다양한 익스트림에서 나오니까 당연히 커지는데 중국은 실제 정부에서 신규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중단시켜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계속 발등에 불 떨어져서 LFP를 엄청 홍보해가지고 해외로 계속 팔아야 되는데 녹록지 않은 상황이고요.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판매 가격을 높이려고 했더니 테슬라랑 폭스바겐이랑 다 가격을 낮추는 거죠, 지금.
GM 포함해가지고. 그러면 유럽 시장에 유일하게 지금 미국은 아예 못 들어가는 거고, 유럽 시장에서 경쟁하는 차종이 테슬라랑 폭스바겐 스텔란티스인데,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가격도 낮추면 중국의 아까 말씀드린 그 상하이 고 MG4 같은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그게 뭐 다 중국에서 해외 진출한 차가 다 잘 팔린다고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중국 측면에서는 공급이 이제 과잉된 건 너무 잘 알겠고, 결국은 이제 수요 싸움인데, 유럽에서 수요 싸움, 북미에서 수요 싸움, 중국에서 살아남겠냐, 그거에 대한 거는 저는 퀘스천 마크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튬 관련돼서 가장 조금 그래도 해외 글로벌 업체 중에 이제 칠레 구리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예. 2035년까지 리튬 수요가 연간 380만 톤. 그러면 원래 예상치는 240만 톤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140만 톤이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리튬 가격 인상이 되겠죠. 그래서 칠레 구리위원회가 이런 밝힌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CNBC의 그 피치 솔루션 연구기관 BMI라는 데가 있습니다. BMI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24년, 25년 일시적으로 리튬 공급이 초과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2025년부터 리튬의 수요는 연평균 21%씩 증가하는데 공급은 6%에 늘어나서 예상 수요의 3분의 1도 충족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왜? 중국 정부가 전년 대비 올해만 판매량이 35%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S&P 글로벌 커머디티 이쪽에서도 밝힌 게 전기차 판매량이 올해는 한 1,400만 대 정도 팔릴 거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중국의 비중이 65%라고 합니다. 그럼 2030년까지 중국만 3,000만 대 넘게 팔릴 건데, 그럼 이때 필요한 리튬 수요가 작년 기준으로는 55만 톤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면 2030년까지 3천만 대를 중국에서 전기차를 팔려면 리튬 수요가 300만 톤이 넘어야 되는 거죠. 이건 중국만 얘기한 겁니다. 예. 북미하고 유럽을 뺀 겁니다. 그러면 6배 이상 성장을 해야 되는데 수요만. 그러면 상당히 리튬이 부족할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코린 블렌차드 도이체방크 연구이사가 따르면 2년 동안 일시적으로 리튬이 공급 과잉이 있을 수는 있다. 근데 26년부터 2030년 말까지 76만 8천 톤 이상 급격하게 공급이 부족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리스타드 에너지 부사장, 이것도 에너지 컨설팅 관련돼서 수잔저우 부사장이 23년과 24년 내년까지는 리튬 공급량이 40% 이상 증가해 일시적으로 리튬 과잉을 기록할 수 있지만 28년부터 공급이 급격하게 부족해질 거다. 왜냐하면 미국과 유럽 지역에서 리튬을 채굴하거나 처리 능력이 배터리의 수요를 못 따라간다. 이렇게 밝혔고요. 마지막으로 알람 페데르센 컨설팅 회사, 그러니까 우드 맥킨지 연구이사도 지금 전체 리튬 시장 현재로서는 23년 일시적인 공급 과잉을 겪을 수 있지만 신규 리튬 프로젝트가 시운전이 지연되거나 일부 자산 허가 지연,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공급 부족을 초과할 것이다. 그렇게 밝혔거든요. 그래서 그 리튬 광산을 최초 발견한 것부터 채굴해서 상업 생산하는 거지 최소 10년 이상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기존 리튬 업체들로 수혜가 집중될 수밖에 없고, 기존 리튬 업체 수혜가 집중되면 당연히 포스코홀딩스가 최대로 수혜를 받는 거고, 그래서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인데, 수요와 공급이 2028년도부터 공급이 초과 상태라고 나온다고 얘기하는 데는 아까 말씀드린 국내 그 조사기관 S&E 리서치밖에 없다. 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그 리튬 가격 하락 기간이 조금이라도 길어지면, 네네. 뭐 셀 메이커는 어떤 시장 형편에 적응해서 뭐 이제 적응을 상대적으로 잘 할 수 있겠지만, 양극재 업체들은 좀 어쨌든 그 기간 동안은 타격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 대략적으로 한 10에서 15%까지 그 이익 하락폭을 예상을 하더라고요. 근데 평균적인 가격이 그런데 다행인 거는 7월 달에 청주에 있는 에코프로비엠과 LG화학 쪽에서 물량이 일단 늘어났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7월 달에 월별 기준으로 출하량이 39%가 늘어났고요. 이건 8월 달 데이터인데 다행히 금액은 말씀 주신 대로単가는 줄어들었지만 물량으로 좀 회복이 조금 되고 있다는 게 그나마 좀 다행이고요. 수출량으로 쳐도 전월 대비 2달 연속으로 처음입니다. 지금 4, 5, 6 박살 났는데 7, 8월 달에 지금 2달 연속으로 규모는 아주 적습니다. 뭐 전월 대비 뭐 0.9에서 1.2% 정도 증가한 27,000톤 정도를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7월 달에 청주의 에코프로비엠하고 LG화학이 좋았다면 8월 달에는 포항의 포스코 퓨처엠 쪽이 좋았습니다. 포항 쪽에서 전월 대비 3.2% 증가했고, 7월 달에
7월 달에 전월 대비 3.2% 증가했고 8월 달에는 전월 대비 38.8% 굉장히 높은 기저효과로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하이니켈 양극재가 지금 마진율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이제 망가니치나 그 단결정 양극재 그다음에 미드니켈을 올해 내년 말부터 25년도에 이제 급속하게 지금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차세대 양극재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차세대 양극재로 나올 경우에는 마진율이 여기서 지금 양극재 업체들 예상하는 마진율이 7% 정도인데 여기서 최소한 9에서 뭐 10%까지 개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이미 지금 그 단결정 양극재 M86을 단결정 양극재로 5월 달부터 상업 생산해서 계속 그 단결정 양극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아마 망가니치가 가장 빠르게 24년 말 내년도에 좀 양산이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양극재 업체들도 지금 리튬 판가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그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배터리 기업들이 완성차 업체하고 바인딩 계약을 하잖아요. 네네. 물론 이게 어느 정도 뭐 상황 변화가 크지 않으면 약속이 지켜지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극단적인 뭐 수요 부족 현상이 온다거나 아니면 뭐 리튬 가격이 워낙 뭐 변동성이 심해지거나. 네네. 그러면 이게 이제 사실 계약이라는 거는 뭐 깨질 수도 있는 게 계약이잖아요. 네네. 때로는 뭐 위약금 물어주고 그냥 계약 해지하는 게 쌀 수도 있고 그런 경우는 뭐 안 벌어질 거라고 보세요. 네. 그건 좀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게 이 배터리 업체들의 그 생각보다 신규 배터리 업체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고요. 예. 네. 그리고 유럽이나 북미 업체가 뭐 북미는 뭐 의미 있는 배터리 셀 업체가 없고 유럽 같은 경우도 신규 업체들 가장 크게 봤던 브리티시 볼트조차도 파산을 했고 그런 측면을 봤을 때 배터리 업체 크게 늘어나지 않는데 결국은 2030년까지 웬만한 그 80% 이상의 완성차 업체들이 이게 2030년까지 전기차를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 이건 필수의 영역으로 친환경 탈탄소 때문에 어찌됐건 100%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제일 빠른 데가 2028년이고 제일 늦게 한다는 데가 2035년이거든요. 그러면 배터리 셀을 그동안에 빠르게 공급받으려면 다 일부러 그걸 감안해서 이 25년, 26년, 27년 요때 집중적으로 공급을 받는 건데 그걸 그럼 굳이 취소하고 다른 업체로 갈아탈 만한 매력적인 대안이 일단 없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 기존의 휘발유차 헤게모니를 가진 회사들이 전기차 그러면 생산 안 하고 이 다른 뭐 대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전기차를 생산 안 하고 그냥 휘발유나 경유차를 고집할 수 없는 게 지금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그 탈탄소 그거 관련돼서 벌금 내는 게 그냥 조단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좀 가능성이 저는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인딩 계약 자체가 이 완성차 업체들이 아쉬워서 이 양극재 업체들한테 계약을 준 거기 때문에 좀 취소하기가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한두 가지만 좀 추가로 여쭤볼게요. 네네. 간략하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네네. 미국 전기차 시장 성장하고 있어요. 그건 분명한데 네. 올해 이제 좀 보면 예상보다 기대보다는 좀 저조했어요. 네. 뭐 신차 모델들도 좀 네네. 늦게 나오는 것 같고. 네네. 4분기부터는 확 풀릴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 주신 대로 그 성장률이 좀 다소 둔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67%씩 성장하다가 7월 달에 55%고 8월 달에 전년 대비, 그러니까 항상 YOY를 보시면 월별로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67% 막 70% 성장하다가 8월 달에 50% 성장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성장률 자체가 줄어들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취소가 아니라 신차가 대거 좀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좀 이연된 부분이 있어요. 그럼 그걸 뭘 보시면 되냐면 그 배터리 장비 회사들의 수주를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대거 지금 뭐 TSI, 윤성 FNC, D&T, 그다음에 PNT 이런 회사들의 수주가 고객사는 밝힐 수 없다고 나와지만 그 고객사 밝힐 수 없지만 결국은 다 북미나 유럽 수출 물량이거든요. 그러면 장비 업체들의 드디어 신규 발주가 나온다고 봤을 때 결국은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는 훨씬 신차들의 밀린 사이클이 장비 업체들이 선발주 장비라는 거는 최소한 12개월에서 최대 20개월이니까 24년도 거, 그 다음에
24년도, 25년도 거, 그다음 23년도 말 거가 지금 미리 세팅돼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성장률은 둔화될 수 있지만 그거는 저는 급격하게 좀 다시 좀 회복이 될 거라고 보는 게 상반기에 뭐 나오려고 했다가 뭐 안 나왔던 신차들이 지금 대거 지금 하반기에 나오고 있거든요. 신차 관련돼서. 그래서 저는 그건 좀 일시적인 우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이제 전기차 시장에 이어서 네.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시장이 상당히 이제 커지는 것 같아요. 네네네. 아무래도 친환경적인 그 기조도 네네. 있고 해서 이 ESS 시장에서 우리 배터리 3사의 경쟁력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해주셨는데 엄청 큰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2030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배터리가 850조 시장 잡으면 한 40% 가까이 되거든요. 300조 시장입니다. 그리고 시선이 지금 자동차에만 쏠려 있는데 네. 이 엄청 큰 시장인데 원래 잘했어요. 삼성 SDI도 잘하고 LG 엔솔도 잘했는데 CATL하고 BYD에 뺏긴 거죠. 근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LFP 말고 하이니케 양극재 자동차 쪽으로 너무 주력을 하다 보니까 사실 2021년 기준으로 2위였거든요. 2021년 기준으로 LG 엔솔하고 굉장히 잘했습니다. 지금 삼성 SDI가 요표 띄워주실 건데요. CATL이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기준으로 한 17, 그다음에 LG 엔솔이 8, SDI가 8, BYD가 5였는데 CATL 같은 경우는 역시나 다 지금 전기차도 키우고 ESS 에너지 저장 장치도 엄청 키워서 53까지 올라갔고 22년도 기준으로. LG 엔솔은 소폭 늘었는데 9, BYD가 급격하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LFP 배터리를 인프라가 사실 우리나라가 하이니케 양극재에 주력하다 보니까 LFP 배터리 인프라가 부족해서 그랬는데 LFP 기술력이 뭐 엄청나게 딸려서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지금 LG 엔솔이 이제 발빠르게 지금 애리조나에 4조 정도 7조 2천억 투자한 거 중에 절반 넘게 4조를 그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집중해서 지금 LFP ESS 에너지 저장 장치를 투자를 했고 그게 아마 25년 말이나 26년도에 상용화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 SDI는 이미 LFP 늦어서 LFP의 약간 업그레이드 버전이 있죠. 그러니까 망간을 추가한 그 에너지 저장 장치를 만들어서 그것도 삼성 SDI가 2025년도까지 앞세우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LMFP라고 이제 그 LFP 같은 경우는 이미 늦었기 때문에 지금 그 단위 셀당 용량, 에너지 용량을 훨씬 더 키우게 만드는 LMFP랑 NMX를 삼성 SDI 쪽에서 집중적으로 좀 개발해서 25년도에 양산하겠다고 밝혔고요. SK온 같은 경우도 지금 LFP 관련된 에너지 저장 장치용으로 시제품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 관련돼서 그 용접하는 스태킹 구조, 전극 공정을 개조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파우치나 하이니켈 NCM을 고집한 거를 지금 ESS 쪽으로 LFP를 SK온, 삼성 SDI, LG 엔솔 모두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그 양산 시기는 한 1년 한 4, 5개월 정도 남았다. 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대선 보면은 트럼프 리턴 매치가 좀 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바이든 전기차 정책 뒤엎겠다고 이제 공언을 했고 그러면 이게 미국 전기차 시장이 위축될 수도 있고 또 IRA 혜택 받기 위해서 우리 기업들이 사실 투자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불안한 상황이고 이런 걱정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바이든이 전기차를 때리기보다는 중국을 트럼프는 전기차를 때린다기보다는 중국을 견제하는 목적이 더 큰 것 같고요. 바이든보다 훨씬 더 중국을 먼저 견제하는 측면이 있는 바이든보다 먼저 중국을 원래 더 강력하게 비판하고 중국을 더 배제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IRA가 쉽게 완전히 뒤바뀌기는 어려울 것 같고 IRA 관련돼서 물론 국내 업체가 혜택을 받는 거에 대해서 일부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일단 그 전기차 시장이 커지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어찌됐건 이 전기차 업체들의 선택이 아니라 환경적인 이슈에서 글로벌 측면으로 가는 부분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될 것 같고 그 트럼프 같은 경우도 강력하게 지금 중국을 배제하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IRA 관련돼서 일부 그 국내 업체들이 그 수혜 받는 부분을 일부 손볼 수는 있다고 치더라도 전체적인 이 그 틀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IRA 법안 자체가 원래 중국을 배제하려고 만든 법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돼서는 조금 확대 해석하는 측면이라고 확대 해석한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뭐 모노일러 시청자 여러분께 뭐 드릴 말씀이 있으면 듣고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일단 2차 전지가 뭐 고점 대비 40% 넘게 빠져가지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슈가 많이 나오니까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4가지 원칙을 꼼꼼히 한번 따져보시고 결국 기업은 실적을 따라가는데 이 에코프로를 포함해서 단기간에 많이 오른 종목들은 역시나 주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들의 기대치도 높아야 되고 그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도 좋아야 됩니다. 2차 전지는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도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의 기대치가 이익을 훨씬 뛰어넘어서 급격하게 너무 많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게 정상화되는 과정 중에 있고요. 그렇다고 2차 전지를 절대 팔고 도망가자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게 2차 전지 이익치가 계속 올라갑니다. 이익치가 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매력적인 업종이라고 생각하는 거랑 계속 비교를 해보세요. 반도체는 사람들의 기대치를 올려놨는데 이익이 따라 올라올까? AI나 로봇은 사람들의 기대치는 올라가는데 이익이 따라 올라올까? 그렇게 계속 비교를 해보시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 기대치 내려왔어. 가격적인 매력이 생겼는데 그러면 나는 2차 전지를 그러면 여기서 손절하고 도망가야 될까? 원래 2차 전지 들어갈 때 장기일 저희가 2년, 3년 이게 구조적으로 성장한 연평균 30% 넘게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인데 그 회사들이 이제는 북미로 진출하고 유럽을 진출해서 그게 숫자 찍힌 지가 사실 얼마 안 됩니다. 21년도부터 급격하게 찍혔거든요. 포스코홀딩스를 많은 분들이 좋게 얘기하신 이유가 에코프로가 숫자 찍히는 순간부터 지금 7배, 8배 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포스코홀딩스도 당장 내년부터 리튬의 매출이 찍히기 시작하면 가겠죠. 근데 그 와중에 2차 전지란 타이틀을 달고 연초에 모든 회사들이 뭐 동시다발적으로 다 올랐다면 지금은 그 중에 철저히 차별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가 사람들에 대한 소위 말하는 기대값, 멀티플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여전히 높은지, 그리고 2차 전지가 벌어들인 이익이 높은지 그걸 보시면 지금은 이익은 그대로인데 이익이 떨어지지 않는데 기대값만 내려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업종들, 뭐 반도체라든지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계속 비교해봐서 그냥 기대값만 올려놓은 회사들은 장기적으로 투자하기가 상당히 나쁜 거고요. 기대값 올라온 만큼 이익이 따라 올라와줘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는 2차 전지가 앞으로도 계속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임에 분명하고요. 그리고 2차 전지는 북미하고 유럽에서 정부 정책적으로 아까 정책적인 부분 말씀 못 드렸는데 정부 정책적으로 지금 중국을 배제하는 전략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제외한 뭐 강력하게 국내 업체를 위협할 만한 업체가 사실 없다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2차 전지 기술력에 대해서 상당히 뭐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기술 진입 장벽에서 뭐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LG 엔솔이 특허가 뭐 한 46,000건이 된다면 CATL 같은 경우는 4,000건 정도거든요. CATL 관련돼서 기술 격차가 최소한 3년 이상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간과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뭐 주가가 빠졌다고 너무 힘들죠. 저도 엄청나게 힘든데 주가 빠졌다고 2차 전지를 다 팔고 도망갈 때는 전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명절 잘 세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